제일 까다로워서 제일 까다롭죠. 가장 잘 드는 칼 조은석을 임명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뭐 다른 아. 특검들은 뭐 판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예리한 칼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 그 당시에 12.3 그렇습니다. 내란 당시에 예.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호 많이 의심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굉장히 힘이 쏠릴 겁니다. 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기자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강력한 분이죠. 정치계 JYP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비난가 박진영입니다. 정치 비난가는 뭐예요? 아니 최강욱 의원께서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평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비난가다 이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받았어요? 나쁘든 말든 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인지도를 국내 유일 비난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이 윤석열이가 갑자기 재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7월에 갑자기 대남 방송 재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이 보통 지옥이 아니라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 바로 북한도 따라서 중단했죠.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효능감 제대로 맛봤죠. 그러니까 대통령 어우. 딱 바뀌니까 이거 완전히 지옥에서 일상으로. 이제 진짜 살만 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서 일상으로 완전한 효능감이죠. 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접경 지역인 파주를 찾았는데 그때 이 효능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바꿨어. 그럼 내 삶이 바뀌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저희 마을은 작년 9월 28일부터 이제 대남 방송을 시작. 2월 28일? 9월 28일. 9월 28일. 그게 2, 3일 이태리가 지나니까는 주인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시장님이라든지 뭐 유엔사라든지 별난데 다 제가 두들겼어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거를 주민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선거 때 약속했잖아요. 해결을 드리고. 멋있어. 아니 근데 진짜 저 저기 사신 분들 아니면 이거 모를 거야. 네, 이 맞아요. 고통을 막 얘기하는데 밤에 유산되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러실 예. 수밖에 없었던 예. 게 아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밤에 귀신 소리를 와, 들었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거예요. 진짜 와, 끔찍하더라고. 새 긁는 네, 긁는 소리 소리 나고 네. 밤잠을 다 설치셔가지고 맨날 며칠 못 주무시니까 일하시다가 뭐 골절상 있고 헛디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고요. 저 내용 보면은 그 정신과 치료 많이 받더라고요. 치료 당연히 네. 많이 받으셨고 저 내용 보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수 정권들 들어갈 때마다 안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영상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지역에 온 거 처음이래요. 막상. 진짜요? 막상 맨날 안보 파리를 하면서 접경지역에 안 갔다는 거야. 이런 대통령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으로서 직접 가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그 대응을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조용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효능감이죠, 그게. 그렇죠. 거의 1년을 그렇게 사셨던 건데 진짜 네. 밤잠 못 주무시고. 이게 효능감입니다. 네. 이게 효능감이에요. 이게 실제로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강화도에 MT를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숙박하면서 수련회 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신분증 제출하고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접경지대. 네. 강화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예. 들어가는데 밤에 방송이 나오는데 어우. 내가 여기로 수련회를 우리가 왜 왔을까? 풍광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밤에 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잠 잘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유튜브 보면 그 소리 네. 많거든요. 와 진짜 근데 끔찍하더라고. 네. 근데 봐봐 북한이 바로 또 호응하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제스처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입니다. 바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른바 대북 전단지 뿌려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적경지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안전을 근거로 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못 풀게 한 적이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남은 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야. 네. 요거 이제 확성기 방송은 정리됐어. 네네 끝.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요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북한으로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늘상 불안한 거야. 아. 늘상. 왜냐? 북한 자극하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북한으로 삐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저거 전단지 뿌리는 일부 단체들 왜 뿌리냐? 왜 그래?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그 돈을 누가 미국 주는데요? 단체에서 미국에서 돈을 돈 받고 받아요. 뿌리는 만큼 이거 실적을 보고하면 또 돈을 받고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엄청나게 아, 많았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러면은 그거 무슨 법으로 막을 수 있지? 라고 하는데 한 서너 개 걸려요. 네, 하나는 그 항공안전법 위반이 됩니다. 2km 이상, 2kg 이상의 전단지 같은 전단지 이외의 물건이라도 이거를 달아가지고 보내면 이거 항공안전법 허락받지 않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통 고압가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띄우잖아요. 네, 헬륨. 이거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 차량 이용하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고요.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파주, 연천, 김포 이런 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어요.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지자체장 허락 없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그 제재하는 경찰관을 떠밀거나 또는 제재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고요. 거기 삐라에다가 무슨 문건 같은 거 또는 신문이나 이런데 이 온라인에 있는 거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삐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네. 저작권법 위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서너 가지 법 이상의 법에 다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대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 남북한 관계 특별법에 따라서 전단을 그 법에 의거해서 전단 날리는 걸 막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법상.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관리법, 저작권법 이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도 문제가 된 거야. 날리는 게. 네.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그렇죠.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못 날리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헌 소송을 건 거야. 이거 위헌이다. 그래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 왜냐? 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로 처벌하라고 위헌 결정 난 건데 마치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저 위헌 결정 났는데 저 위헌 대통령이라고 또 난리를 치는 거야.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속지 거예요. 마시라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 헌재가 네. 우리한테 날려도 된다고 해준 거다라고 그렇지. 본인들은 생각하는 그게 거죠. 아니야. 아닌데. 그렇게 선전하는 거지. 그렇지. 다 그 사실관계를 모르느냐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다른 수단들이 다 있는데 이런 그렇지. 수단들을 동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다 해봤을 때야 문제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그걸 막는 거는 안 해도 돼. 그렇지. 딱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져드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얘네들이 올리는 건 삐라를 뿌리는 건 돈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에서 돈 주거든. 예. 신기하네. 참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면서 돈 그러니까요. 버는 거 아니야. 참나. 에휴, 이런 것 좀 비난 좀 많이 해줘요. 네, 비난하겠습니다. 네, 비난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 이제 행사나 집회로 분류되면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광역 시도지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태원 맞아요. 참사 할로윈 축제하고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들이 책임지고 특사경 풀어서 막으면 돼요. 네. 깔끔합니다. 아니 진짜 정답이야. 맞아요. 비난을 네. 하라니까 정답을 정답을 말씀하셔.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요. 이제 또 이재명 정부 비판하려고 슬슬 이제 시동들 걸거든. 네. 근데 이 대한민국 언론들 이재명 정부에 비판할 자격 되는지 난 묻고 싶어요. 이번에 마침 또 엄청난 폭로가 하나 나와서 요걸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출신 나와 계시니까 네. 정말 내 눈에 띄지 마십시오. 뭐 내눈 띄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외신 기자가요. 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사전 검열에 대한 경험담을 뉴스 포털을 통해서 밝혔어. 네. 근데 뭐라고 밝혔냐? 탈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탈레반. 밝혔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그 영국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이 이제 밝힌 건데요. 사전 검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은 발언 내용 사전 검토하고 수정 요청하고 확인 절차 요거를 계속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런 인터뷰 조건들을 내가 데스크에 보고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데스크에서 이거는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할 때 겪는 수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한 게 있어요. 맞아요. 이분도 와. 언론인인데 네. 우리 언론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언론이 다 있냐?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 언론이 권력층과 너무 가깝고 유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 언론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까다로운 질문을 피한다. 그 실 예를 또 들어줬죠. 그 예? 그거는 내가 그 부산 엑스포. 엑스포? 어. 이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캠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폭망이었는데 그렇지. 한국 기자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 당일까지도 네.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그렇지. 것처럼 네. 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다 기억하죠. 네. 5천억 이상 써가지고 119대 29인가? 그 정도 됐어요. 119대 29. 29. 119대 29. 였어요. 이거 그랬던 언론이 뭐 지금은 막 되게 날카롭고 싶어? 그럴 리가 없죠. 요 인터뷰 진행했던 그 뉴스포터 운영하는 신혜리 기자가 네. 저희 이제 지하에서 하는 저희 오전에 이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에 직접 오늘 1시간 반 정도 출연해서 신혜리 기자가 그 얘기를 또 직접 털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고요.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대한뉴스입니다. 대한뉴스. 예. 전직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이런 걸 느꼈어요. 윤석열이 정권 때 언론과 관련한 탄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고 언론사 기자들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국 비행기 순방 가는데 비행기 안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 때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봉지욱 기자 고소해서 재판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제가 어쨌든 저도 언론사에 있었으면 30년을 재직할 그런 그 어떤 언론사 출신이긴 한데 다른 언론들이 동료 기자들이 그런 꼴을 당한데도 가만히 있지. 이러고 있어. 자기만 아니면 이러고 된다고. 있었어. 3년 동안.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슬금슬금 날카로웠죠. 나오고 있어요. 네. 정권 바뀌면 꼭 이래. 아이고. 제가 근데 댓글에서 벌써 잊었네. 내가 엑스포 그 유치 비용 5천억이라고 했잖아.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5,700억 맞아. 그게 최소야, 최소. 5,700억. 예. 그리고 저기 파리에 저 프랑스의 저 대기업 저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그렇습니다. 토하고. 네, 뭐 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언론은 아. 조금 창피해라고 해야 창피해야 되는데. 돼.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와갖고 날카로운 척 한번 해보려 그래. 아니 우리가 날카로운 것은 언론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건 사실 맞죠. 딱 벼려 있어야 돼. 날카로운 것과 잔인한 스토킹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잔인하게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후드려 패 말을 하자면 네. 약자일 경우에 예, 그렇죠. 약자일 경우 그렇죠. 또는 누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찍어서 매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잔인하게 스토킹합니다. 네. 별의별 거 다. 뭐 짜장면집 그 배달하는 분 붙들어다가 놓고 뭐 시켜 먹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잔인한 스토킹을 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예, 딴 쪽에는 너무 관대잖아. 소프트. 너무 젠틀리.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예. 기자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척 하지 말라고. 잔인한 그러니까. 스토커 기질 또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 뭐
너무 정당한 비판이야. 언론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럼요.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짓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엄청 공정한 척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예.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설 때마다 우리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처럼 아이, 몽둥이로 그러면 안 언론을 돼요. 다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언론이 또 책임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뚝뚝 날아가는 이야기 또 시작될 텐데요.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난 6월 12일 반바지 입고 활보했죠. 사일 전 김바지요. 근데 6월 13일 긴 바지 입고 그거는 김바지요. 긴 바지 입고 활보합니다. 같은 신발입니다. 와. 긴 바지 입고 활보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내란 네. 우두머리. 19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발 좀 체포해 가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제 좀 체포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활보하죠. 그러면 내란의 2인자 누굽니까? 김용현이. 김용현. 김용현이죠. 네. 뚜껑 또 또 날아간다. 날라간다. 예. 예. 김용현이가 이제 구속 만료가 6월 26일이야. 네. 뭐 저희가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기현이가 예. 보석을 또 허가했어요. 요걸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용현이는 6월 26일 만료가 된 다음에 자유롭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길 원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김용현이는 어차피 6월 26일은 만료 출소니까 네. 나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윤석열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활보하고 싶기를 원해. 네. 그런데 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요청을 합니다. 사법부에다가. 검찰이. 검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이가 그럼 조건부로 내 보내줘야지요. 점잖게 또 넥타이 메고. 그래요.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 조건 몇 개 달긴 했죠. 조건이 보증금 1억 주거 제한 그리고 이번 사건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리고 대리인 친족까지 해서 사건 관련해서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핸드폰, 문자, SNS 어떤 방법으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네. 근데 김용현이는요. 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기징역 당할지도 무기징역, 모르는 네.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런 조건을 지킬까요? 그 조건 지킨다고 사형 2번 당해? 그러네.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뭐 아니면 돈데.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검찰은요 수사 의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조건부 보석 요청한 것처럼 나오고 지기현이는 마치 엄청나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보석 뭐 신청했으니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않소. 라고 이렇게 나와 지금. 쿵짝쿵짝. 쿵짝쿵짝.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은 추가 기소하면 된다고 안 했잖아. 안 했죠. 추가 기소 안 했잖아. 예. 그게 그리고 지기현이 빨리 판결 내렸으면 됐잖아. 쓸데없는 얘기 다 받아주고 네. 늘어지게 진행하고. 그래서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고 그 와중에 또 김용현이는 나 보석 안 받을래요라고 거부를 해서 네. 오히려 김용현이 아직도 남아있는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석이 됐건 아니면 구속기간이 됐건 이런 것들이요 다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이거든요. 형사소송에 저는 이 지금 재판을 보면서 이런 형사소송의 제도들이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보장을 못 받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정말 우리 이것 저기 뭐 이 내란이 다시 일어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저는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사실 법비들의 잔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보석, 네. 그다음에 그
김용현은 집행정지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죄라는 것이 대부분이 직권남용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으로서 다시 구속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전 수사들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대형 수사 사건들은 왜 이렇게 안 하냔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네. 그런 아니 생각이 그 듭니다. 노상원 비어폰 준 거. 그거 그리고 그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이런 걸로 추가 기소해도 그치. 그렇죠. 네, 그냥 네. 차고 넘칩니다. 그냥 노상원이랑 김용현이 전화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했던 얘기는 사실관계로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노상원이 전 방첩사에서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민간인이에요. 김용현이 노상원과 군사 기밀 사항을 논의하고 이야기한 것 자체로 군사 기밀 누설죄입니다. 이거 그냥 기소하면 돼요. 맞아요. 내일이라도 기소할 수 네. 있겠다. 그리고 그건 별건이 아닙니다. 네, 같은 건 안에 같은 있어요. 건 안에 있는 거야. 네. 그 내란죄가 하나가 있다면 내란죄 이외에 그 안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노상원과 김용현 관계에서 너무 분명하거든요. 왜 기소 안 하냐고. 근데 더군다나 이 김용현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이냐. 사실 직권 보석을 했을 때 나 보석 안 받아. 이거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 최은순도 보석은 받았어요. 직권 보석은. 그래놓고 전화했을 때, 나 지금 아들 집에 와 있었어. 해서 딱 걸렸지. 네. 이명수가 전화했을 때 전화 네. 받아갖고 딱 네. 걸렸었잖아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태도를 보였었어요. 양승태가 재판이 늘어지면서 직권 보석 해주겠다니까 나 보석 안 받아. 라고 검토를 했었어. 검토를 했다가 국민들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그냥 보석을 받았어요.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양승태만큼의 눈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이자는. 심지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와. 윤석열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김용현과 윤석열은 자기만의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요. 네. 나는 무죄고 내가 무죄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직권 보석을 해가지고 무슨 뭐 제한을 붙여?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람들아. 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오만 방자가 김용현이나 하늘을 찔러. 윤석열의 그런 태도가 망상은 아니잖아. 지금 다 도와주고 그치. 있잖아. 지기현 같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도와주고 검찰도. 있는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특히 검찰. 네, 특히 검찰이야. 특히 검찰. 특히 검찰. 김용현이 1번일 뿐이고요. 뭐 여인용, 이진우, 네. 다 7월이면 다 끝나요. 7월 초에 다 나와요. 네. 이제 좀 있으면요. 아까 윤석열이 그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둘이 밥 먹고 있는 사진도 우리 봐야 돼요. 진짜요? 모여서 아무 제한 대책회의 할 시키면 판이야.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모여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할 판이에요. 그나마 아크로비스타에 있으면 다행이죠. 어디 가서 보리밥 회동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이렇게 했어도 김용현이 나 싫은데 하면 26일에 아무 조건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거야 지금. 나 열흘 그냥 다 갇혀 있을 테니까 필요 없어 보석 이런 거예요. 아 진짜 돌겠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지금 이들을 도와주고 있고 일부러 또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는 재판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서 물론 이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은 추가적으로 지기현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해야죠. 네. 박근혜 씨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해가지고 중간에 못 나온 거예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박근혜 씨는 개인적 부정 비리예요. 네.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 자들은 비교가 안 돼요, 내란이에요. 비교가. 내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가 제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특검법으로 가능한 예.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법은 특검법으로 안 돼요. 그럼 법을 특별법으로 따로 해야 되네. 특별법으로 특별법으로. 해야 돼. 결국은 윤석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네. 네. 검찰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 시끄러울 때 지난해 10월 10일 그리고 10월 11일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요 10분 이상 두 차례 통화를 했어. 그리고 그 통화하고 난 6일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싹 털어줍니다. 이거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한 비화폰.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둘이 통화한 것도 일단 놀랐고 화가 네. 나는데 네. 무엇보다도 심우정이
너 왜 비화폰 받았냐?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 뭔데 검찰총장이 아니, 비화폰을 받아? 비화폰은 검찰총장이 몰래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비화폰은 지금 안보 외교와 관련된 어. 문제입니다. 비화폰은. 사실 지급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는데 경호처에서 그냥 주는 건데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참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항을 다 법으로 정해낼 수는 없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얘기했죠.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지급을 한 건데 윤석열 정권 경호처뭐 노상원도 주고 김건희도 주고 알고 봤더니 심우정이도 갖고 와, 있었던 거고 심우정이 심지어 뭐 충격이야. 최상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있던데요. 저한테 있단 소리나 하고 있고 와. 그리고 왜 알고 봤더니. 검찰총장하고 10분이 넘게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네. 했다? 무슨 얘기? 민정수석이 이게 하면 안 원래는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돼. 이게 쟤네들이 하도 저런 짓을 많이 해서 네. 그게 뭐 문제의식이 없을 아니에요.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면 전문가들 두 분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소통해야 돼. 그럼 그리고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하고 소통하고. 어. 왜냐? 대통령실하고 검찰총장하고 직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장관 통해서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이렉트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야. 네. 이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하더라도요. 공적인 결제 과정을 거쳐서 지시하고 받는 거지 어디 비화폰으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안보 인사를 했다고? 비화폰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김용현 출석 때도 통화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게 심우정이가 나오는 게- 심우정이가 야, 핵심이야. 내가 그래서 볼 때. 심우정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왜 비아폰 서버 이런 거 감추려고 했던 것도 그러면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 그렇게 있겠네요. 당연히. 봐야 되죠. 예.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개업 문제에서 가족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족 문제를 최초로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심우정하고 상의한 거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심우정이 그때부터 비화폰을 갖고 있다. 그럼 가족 문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란 일으키는 과정까지 심우정은 사전에 다 알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성관이 출동했다고 했던 검찰 문제 그리고 비화폰 서버를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던가 네.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우리 의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우정이 앞에 일단 심우정은 나가셔야 돼요.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계속 이 내란 외환죄, 내란 관련해서 계속 두 사람을 물 위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물 위로 끄집어 올려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김씨. 김주현하고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아. 김주현하고 김태호. 김주현은 없던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갑자기 또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만들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갔을 때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 검찰 핸들링용이다. 검찰 직접 대통령이 김주현 통해서 검찰 다 손에 쥐고 그랬었죠. 흔들거릴 거다. 네. 심우정은 그 얼굴 마담에 불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도 심우정과 김주현이 통화하잖아요. 김주현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4일 날 저녁에 김주현, 박성재, 그다음에 이상민, 이완규까지. 이완규까지 그 삼청동 안가 모임 했던 네. 사람 아니에요. 법률상에 대응하고 검찰은 전부 다 김주현을 통해서 대통령과 검찰이 이어지는 중간에 김주현이 있고 외환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김태호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이 두 사람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안 올라와요 지금까지. 12월 3일 날 장관들에게 서류 나눠주잖아요. 사람. 국보 이야기도 있고 예산 확보 이야기도 있고 이거 검찰들이 제대로 알까요? 모릅니다. 김용현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내란 기획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네. 지금 내란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군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혀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야, 아직 갈 그게 길이 누구냐는 멀어요. 걔네들이 핵심인데. 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댓글에 아니 그래서 그 김용현이 석방 못하게 할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해야 짜증만 내지 말고 하는데 아주 예리했습니다. 어. 댓글 예리했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대 특검.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분은 지금
언론하고의 접촉이 없더라고. 오. 예. 그래서 이분 관련한 지금 영상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내 특검에 2인 자격인 특검보를 6명을 둘 수가 있는데 대한변협의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십니까? 내란 특검. 지금 세계 특검이고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요? 오직 내란 특검에 아.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하나하나 할 테니까. 아니 뭐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자명하는 이유는요. 지금 본인이 수사 맡은 부분이 뭔지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이분이 최근에 했던 활동이 그 그 최재해 탄핵됐을 때 그 짧은 기간 감사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때 관저 비리와 관련해서 네. 검찰에 고발했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리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랑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이 거의 앞장서서 검찰보다 더 눈에 띄게 윤석열을 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계속 싸웠던 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특검을 맡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만큼 저는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내용은 방대하지만 어려운 게 없다. 그래요? 비리 사건 수사인데 이 내란 특검은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지금 증거 인멸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란 수괴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증거 인멸이라든가 말 맞추기를 지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까다로워서 제일 까다롭죠. 가장 잘 드는 칼 조은석을 임명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뭐 다른 아. 특검들은 뭐 판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예리한 칼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 그 당시에 12.3 그렇습니다. 내란 당시에 예.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호 많이 의심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굉장히 힘이 쏠릴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뭐 수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아주 뭐 일가견이 있다고 지금 정평 나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 기대를 좀 해도 된다 이거죠. 네, 뭐 공안 사건들을 많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렇게 가는 모든 것 같아요. 로키로 사람들 인선하고 사무실 딱 구해서 네.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로우키로 조용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 자기 인맥들 같이 칼을 협공할 수 있는 인맥들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 구성도 다른 특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를 수 있겠다. 굉장히 수는 많지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네. 어제 공수처장도 만나고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검찰의 박세현이 만나고, 네. 네, 또 보통 이제 특수부 팀들은 굉장히 요란하게 수사를 한대요. 근데 공안 팀들은 은밀하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